저 한국 사람인데 왜 체포하시는 거예요? 프랑스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보여준 순간 체포당한 한국 여성. 그때 프랑스 입국 심사대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사색된 경찰관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밀러입니다. 미국 출신 인권 변호사로 전쟁 지역의 난민들을 돕는 일을 해왔어요. 그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고통을 목격하며 정의를 찾기 위해 달려온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느낄 때가 있죠. 그 무게가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바로 몇 달 전의 일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조했던 파티마라는 여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보호소로 이송시킨 후 안전하게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죠. 그 순간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밤새 눈물을 쏟으며 자문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느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5년 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인권 컨퍼런스를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국가 대표들과 난민 정책에 관해 토론했죠. 한국 대표단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솔직히 그 만남은 불편했어요. 제가 제안한 포용적 난민 정책에 그들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다릅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거부감이 느껴졌죠. 토론이 끝난 후에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렇게 방어적이었을까? 그때부터 한국의 인권 상황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언론을 통해 본 한국의 난민 정책은 생각보다 엄격했어요. 특히 난민 인정률이 1% 미만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었죠. 이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배울 점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들었어요. 2년 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는 제 생각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뉴스에서 본 반대 시위 장면들, 온라인에 퍼진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들, 이런 모습이 한국의 현실인가 싶었죠. 제 마음속에 한국은 배타적인 나라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았어요. 제 동료 사라는 당시 제주도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담은 제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죠. 리사, 난민들이 얼마나 고립되고 두려워하는지 봤어야 했어. 기본적인 지원도 부족했어. 사라의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이 아직도 기억나요. 비행기를 타기 전 상사인 마크가 전화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다른 나라도 많은데. 그의 말에 저도 잠시 망설였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더 앞선 시스템을 가진 유럽 국가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안의 편견과 싸우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번화한 도시 풍경과 제 마음속 이미지가 충돌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인권 시스템을 배울 수 있을까? 의심이 가득했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내일 방문할 난민지원센터에 관한 정보를 다시 확인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몇 가지 자료들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게 현실을 바꾸고 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편견을 확인해 줄까 아니면 깨트릴까?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결심만은 확고했어요. 미국 출신 인권 변호사로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한 저는 설렘과 의구심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도착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내일 방문할 난민지원센터에 관한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몇 가지 자료들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게 현실을 바꾸고 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제 편견을 확인해 줄까 아니면 깨트릴까?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결심만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난민지원센터를 방문한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 만난 김지윤 소장의 열정,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난민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희망. 이 모든 것이 저를 감동시켰죠. 3개월 예정이었던 한국 체류는 어느덧 6개월로 늘어났고 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귀화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귀화 인터뷰를 앞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한 상태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미국에서 걸려온 번호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닐 테니까요. 리사? 동생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이야. 순간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죠. 얼마나 심각해? 겨우 질문을 이어갔어요. 의사가 뇌출혈이라고 해. 수술은 했는데 앞으로 48시간이 고비래.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화상 통화했을 때는 귀화 결정에 대해 여전히 서운해 하시는 기색이었죠. 리사,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씀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당장 미국행 티켓을 예약하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우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 씨, 저 큰일 났어요.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죠. 리사 씨,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약간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0분 후 정우가 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그 사이 저는 가방을 대충 싸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비행기 표 예약했어요? 정우의 질문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못했어요. 정우는 곧바로 제 노트북을 열고 표를 찾아주었죠. 가장 빠른 건 오늘 저녁 6시 출발이네요. 귀화 인터뷰를 취소하는 연락도 정우가 해주었어요.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에요. 인터뷰는 나중에 다시 잡으면 돼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가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죠. 정우가 공항까지 동행해주겠다고 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즐겁게 바라봤을 풍경들이 지금은 그저 흐릿한 배경일 뿐이었죠. 머릿속엔 아버지의 얼굴만 맴돌았어요. 아빠, 제발 버텨주세요. 제가 곧 갈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크인 카운터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더 빠른 비행기는 없을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미국행은 모두 예약이 찼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죠. 6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대기 시간 동안 정우가 곁을 지켜주었어요. 물 좀 마셔요. 그가 건넨 생수병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우는 특별했어요. 항상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데 지금 저는 떠나고 있었죠. 정우 씨, 저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면 미국에 남아야 할지도 모르죠.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리사 씨가 어디에 있든 리사 씨는 리사 씨예요. 한국에 마음의 자리가 있다면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정우와 헤어지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만약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졌죠. 정우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제발 살아계세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미국에 도착해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의료진은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틀 후 갑작스럽게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뇌압이 상승하고 있어요. 즉시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 숨겨진 긴박함이 느껴졌죠. 수술은 18시간이나 지속되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들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출혈이 계속되었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대의학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에게 원격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실험적인 치료법을 제안했지만 병원 측은 승인되지 않은 프로토콜이라며 거부했어요.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이송을 시도했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너무 위급해 긴 비행을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죠. 일주일 후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은 더 이상의 적극적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있던 그 밤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한국에 있지 않고 곁에 있었더라면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제 영혼까지 삼키는 것 같았죠. 이틀 후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버지의 평소 뜻을 존중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났어요.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죠. 제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영혼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건 가면에 불과했죠. 밤이 되면 혼자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 진짜 아픔을 볼 수 없게요. 왜 내가 한국으로 갔을까? 왜 곁에 없었을까? 자책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2달간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그녀를 돌봤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져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정우와의 통화도 줄었죠.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화 계획은 물 건너간 것 같았어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온 번호였죠. 정우가 아니었습니다. 김지윤 소장이었어요. 리사 씨,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그 빛을 따라가면 어쩌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지윤 소장의 전화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리사 씨,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은 희미했지만 그 빛을 따라가면 어쩌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구름들이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다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 인파에 놀랐어요. 김지윤 소장을 중심으로 난민지원센터 직원들과 제가 도왔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리사 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들의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의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정우의 모습이었어요. 평소의 수수한 공무원 차림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리사 씨, 기다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우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센터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우와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간소한 결혼식이었지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준 따뜻한 자리였죠. 정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남편이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특별한 아이를 만났어요. 은이라는 9살 소녀였죠. 베트남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모두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제 이름은 은이에요. 하지만 베트남 이름도 있어요. 수줍게 말하는 그녀의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우와 상의 끝에 은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문화가 만나 이룬 가정이잖아요. 은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면 좋겠어요. 정우의 제안에 눈물이 났어요. 그는 늘 제 마음을 읽는 것만 같았죠.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센터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은이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은이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라고 처음 불러준 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은이는 언어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어요.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물론 영어도 빠르게 습득했죠. 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3년 연속 언어 경시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가 들뜬 목소리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프랑스 유학 캠프에 선발됐어요.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한 프랑스어 경시 대회에서 1등에 파리의 국제 청소년 문화 캠프에 초대받은 거였죠. 정말 축하해, 은희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캠프 안내문을 확인하니 만 13세 미만 학생은 보호자 동반이 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씨, 내가 은희와 함께 파리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은희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다음 날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대한민국 국적자 가족 보호 조항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죠.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파리로 떠나기 전날 밤 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여권을 확인했어요. 대한민국 여권 속 제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은희와 함께 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 끝에 우리는 다시 이곳, 우리의 진짜 집인 한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설레는 마음뿐이었어요. 은희는 비행기 내내 프랑스어 단어장을 외우며 들떠 있었죠.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은희의 여권을 유난히 오래 살펴보더니 저희를 별도 면담실로 안내했어요.
밀러 씨, 당신의 한국 귀화 상태와 은희의 입양 절차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최근 아시아에서 위조 귀화와 불법 입양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은희를 보호시설로 이송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정우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죠. 30분만 기다려.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 정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확히 25분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준 영사입니다. 그는 프랑스 담당자에게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특별 인증 시스템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담당자가 코드를 스캔하자 화면에 입체적인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제 귀화 증명서와 은희의 입양 서류가 3D로 표시되었고 각 서류의 진위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프랑스 담당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작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영사가 자신있게 설명했어요. 각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인증 시스템입니다. 프랑스 담당자는 동료들과 빠르게 상의한 후 저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각한 오해가 있었네요. 사과드립니다. 은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안전해졌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영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캠프에 참가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 대사관으로 연락주세요. 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움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외교적 지원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 순간이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 벌어진 은희의 구출 작전은 기적처럼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어요. 김민준 영사의 도움으로 은희와 저는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캠프 참가에도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예정대로 캠프 숙소로 향했죠. 엄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가 봐요. 은희가 차 안에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최첨단 기술은 정말 놀라웠죠. 캠프 첫날, 은희는 다른 국가에서 온 아이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디지털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녀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캠프 주최 측에서 각국 부모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이 열렸어요. 그곳에서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도 도입을 검토 중이죠. 파리에 머무는 동안 한국 기술의 영향력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은희가 사용하는 번역 앱은 한국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실시간 음성 인식 정확도가 타사 제품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현지 가이드조차 이 앱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캠프에서 만난 다른 국적의 부모들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이라던데 비결이 뭔가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라면서요?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캠프 셋째 날, 은희의 발표가 끝난 후 주 프랑스 한국 대사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은희 양의 발표가 정말 훌륭했어요. 내일 대사관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대사관에 도착하자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행사 중 대사님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영토 개념을 넘어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정과 의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한국인은 서로를 돕고 지켜주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대사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리사 씨 같은 귀화 한국인은 우리에게 큰 자산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한국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대사님은 저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어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한민족 포럼에 리사 씨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귀화 한국인으로서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영광입니다, 대사님. 꼭 참석하겠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은희와 함께 센 강변을 거닐며 이야기했어요. 은희야, 다음 휴가 때는 한국 전통 문화 여행을 해볼까? 경복궁도 가고 한복도 입어보고. 은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 할머니한테도 한복 입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여권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어디서든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울타리를 얻는 것이었죠. 은희에게 물었어요. 파리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야? 은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에펠탑도 좋았지만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도 뜨거워졌어요. 귀화 한국인으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파리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정우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어.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당신은 이미 훌륭한 한국인이야. 한국 대사님의 초청대로 글로벌 한민족 포럼에 참석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는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화는 단순한 국적 변경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외교부에서 특별 자문위원직을 제안받았어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법률 지원센터를 설립해 귀화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정우도 법무부에서 다문화 정책팀으로 옮겨 함께 일하게 되었죠.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모든 사람이 국적과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은희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세계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재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 문화대사로 선발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도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없이 자랑스러웠죠. 한국에서의 우리 가족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국적을 넘어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끔 첫 한국 방문 때를 떠올리며 웃곤 해요. 얼마나 많은 편견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한국이라는 단단한 토양 위에서 다양성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온 한국이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준 거죠. 은희의 말처럼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그 자부심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국적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정체성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 여권은 단순한 여권을 넘어 국가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답다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